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금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와 29조 6천억 원 규모의 세소 결순을 메꿉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에 6조 5천억 원 감액하고 추후에 보존해주는 식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TSMC, SK하이닉스 등의 대미 투자 발판이 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공명 여당 연합으로도 과반 확보가 위태로운 만큼 이시바 내각의 정책 동력이 크게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총리가 리더십 위기를 맞으면서 단명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IM증권이 28일 국내 건설 경기 위축과 산업용 전기요금 비용 부담을 우려하면서 현대제철의 목표 주가를 11.1%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철근업체 판매량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부진하다라고 하면서 건설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제강사는 4분기 철근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감산폭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하면서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쳐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 내일 장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연출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또 많은 의문점들을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일정 발표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가에 관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떠오르는 섹터군들은 있지만 그것이 새롭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물음표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 채워봐야 할지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요. 일제히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장 중반 들어서 그 탄력들이 더욱더 거세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중 고점이죠. 2609포인트를 현재 가리키고 있는 시점이고요. 코스닥의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대비해서 현재 구간에서 더 많은 고점들을 나타내면서 지금 장중 고점을 나타내면서 1.7%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73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수급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수급은요.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이 2,415억 원의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2천억 원 넘게 덜어내는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소폭 덜어내지만요.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 외국인들 현재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1,3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화학 업종과 또 전기전자 업종에 관한 매수세 포착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덜어내는 흐름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4% 이상의 반등 구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저가 매수세 유입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4.29%의 상승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오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에 관한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이전에 냈던 리포트에 관해서 반성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문에 관한 논란이 상당히 많죠. 단기적인 우리가 전망치는 틀렸고 장기적으로는 그 관점들이 유효하다.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고점이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 시장에 엇갈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는 2% 넘는 낙폭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좋은 실적은 아니었지만요. 특히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관한 매출이 증가됐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을 CFO가 직접 내세우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 넘는 2%가량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쉬어가는 흐름들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서 기아차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것이 일회성 비용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탄력을 받아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다른 흐름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뉴욕 증시에서도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KB금융 오늘 시장에서는 5% 넘게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서면서 오늘 시장에서 3%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전 종목 리가켄바이오 제외하고는 빨간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좋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HLB는 FDA 신약 승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대두가 됐습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 이상의 상승률에 안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도 1%가량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닥 6위부터 10위는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캠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요. 클래시스와 휴젤과 같은 K뷰티 관련주들은 최근 고점 대비해서도 주가가 계속되는 하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순위에 관한 변동성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천당제약과 리노고금은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시장 상황들 살펴보셨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치가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대비해서 다양한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시장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또 월요일에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특히나 1.7%나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승에 관해서 마음 놓고 좀 즐겨도 될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시장 한 줄 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2600선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어서 일단 연속성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하고요. 오래간만에 외국인 매도가 좀 줄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무려 1,400억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 이런 수급 차이에 따른 전반적인 강세, 그러면서 또 하나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보면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깊었잖아요. 소위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반등,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꽤 다양하게 지금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등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을 담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느 정도의 추가 반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기는 한데 다만 시기상 봤을 때 11월, 12월은 전통적으로 코스피의 강세가 두드러진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배당 관련 매수, 특히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는 장이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으나 뭐 계절적으로만 보면 11월, 12월 유입되었던 강한 그런 저가 매수의 프로그램 매수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뭐 금융투자의 매수, 그다음에 연기금의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매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또 수급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상승의 연속성들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11월 달은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강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또 유가증권 시장에 집중될지 여부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사실상 삼성전자의 상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관한 수급 연속성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좀 궁금합니다. 최장기간의 매도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사님께서 어떻게 혹시 판단하시나요? 네, 아직까지 참고 기준으로는 매도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지금 뭐 금액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다가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0억, 1000억 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봐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아주 극도로 줄었거나 아니면 소폭이라도 매수 전환했을 가능성 뭐 열려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 참고 기준으로는 하이닉스도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두 종목의 매도 금액을 합치면 지금 꽤 많은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뭐 업종 내에서 지금 뭐 삼성 SDI나 몇 종목들 사고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에 사고 있는 종목군들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매수 금액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둘 중 하나는 매수 전환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본다면 일단 수급상으로도 일종의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는 아침부터 나돈 뭐 루머성 기사에 의한 것이죠. 대만 뉴스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뭐 과거에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지난 2년간 뭐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는 계속 나왔던 이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보기에 별 의미 있는 뉴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최근 퀄컴의 새 칩이 나왔고 이 퀄컴의 새 칩이 중국의 주요 신제품들에게 대거 들어간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뉴스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퀄컴이 최근에 자신들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새 칩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ARM이 소송을 걸었죠. 이번에 개발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엘리트는 자신들이 과거에 인수한 누비아라고 하는 회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칩입니다. 그런데 이 누비아가 과거 애플에서 설계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ARM 자산 기반으로 만든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칩 중에서는 애플의 A18을 이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AI 성능이라든지 전반적인 기기의 성능을 꽤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칩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ARM은 우리가 누비아한테 그 설계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지 퀄컴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퀄컴에게 앞으로 모든 설계 자산을 쓸 수 없도록 현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마 결과가 내년 연초 연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이것도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게 결국은 돈 더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돈을 조금 더 주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서로 이제 정말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아마도 굉장히 이제 서로 줄다리기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후에서 아마 뭐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죠. 1, 2분기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아서 문제였고 3분기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또 너무 나빠서 문제였죠. 네. 과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HBM 때문이었을까? 전혀 아니죠. HBM으로는 아직 의미 있는 숫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1,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것은 결국 중국 쪽에서 디램을 얼마나 사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고요. 그러면 2분기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다시 디램 재고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미국에 대응하는 어떤 중국의 디램 사재기 이런 것들이 일부 나타나면서 신제품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부품주들이 다 올랐을 때였고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도 엄청 좋았단 말이죠. 근데 6월 달, 7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스마트폰 출하가 줄고
생산이 늘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다시 주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삼성전자의 레거시 실적, 디램의 실적은 다시 나빠진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퀄컴의 엘리트라고 하는 칩이 새로 나왔는데 이 칩을 단 중국의 주요 회사들의 신제품들이 모두 11월 달에 데뷔합니다. 샤오미, 뭐 원플러스, 그다음에 뭐 오포, 비보, 화웨이를 포함한 리얼미까지 포함하는 중국의 소위 6대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제품들이 모두 11월 달에 데뷔합니다. 반면 한국의 그 삼성전자는 아무리 빨라봐야 데뷔가 1월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중국 쪽에서 이런 업체들의 주요 신제품 대비가 모두 이루어지고 이번에 퀄컴의 엘리트 칩은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GPU, CPU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전성비까지 모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이제 컴퓨터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AI 컴퓨터 안에까지 들어가는 용량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디램 수요. 왜냐하면 이런 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HBM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DDR5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HBM이 별거 아니고 DDR5를 모은 게 HBM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생산해내는 DDR5의 거의 대부분을 HBM 쪽으로 보내고 있죠. 그러면 이런 다른 업체에서 DDR5가 필요했을 때 그걸 누구한테 가져갈까요? 결국은 삼성전자한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쪽의 여러 업체들, 뭐 리얼미를 포함한 이런 중소업체들이 하이엔드 신제품들을 쏟아내면 결국은 그와 관련돼서 DDR5의 수요가 재차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3분기에 악화되었던 삼성전자의 DS 부분 실적이 4분기에는 올라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4분기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불분명하죠.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나오고 뭐 또 구글의 신제품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걸 계속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판매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AI PC 같은 것들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중은 나중 생각하고 일단 4분기 실적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루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11월 달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요, 공급을 당기는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DR5의 실적이 대거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낸드의 실적도 일정 부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만 하이닉스가 DDR5를 이쪽에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결국 중국 업체들의 최근의 움직임이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거의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4분기에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는 삼성전자는 다시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사님이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DDR5라든지 이제 낸드에 관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부진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메꾸면서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는 미치는 그러한 또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또 4분기 실적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상승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관한 매수의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이 부분에 관한 탄력이 나오는 거는 4분기 실적 이유가 될까요, 이사님? 아니면 일단 4분기 실적 이전에 먼저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다시 또 실망하거나 아니면 재차 가능성을 띄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4분기 정도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뭐 12월 1월 달 정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1월 달에도 상승을 이어가려면 뭐 과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HBM을 오늘 나온 루머처럼 확실하게 자리 잡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해 주던지 아니면 HBM4에 있어서는 하이닉스에 전혀 뒤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시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해 줘야 아마도 뭐 이 12월까지 상승을 좀 더 이어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두 자릿수 10만 원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미리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탄력적인 반등보다는 한 7만 원대 중반 그 정도의 반등 수준을 한번 예상해 보는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 수준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빠른 탄력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주가에 관한 기대치들은 살짝은 너무 고점으로 좀 잡지 않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RM과 이제 퀄컴의 이러한 소송 과정들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만 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신제품들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결국 이걸 TSMC 외엔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TSMC는 지금 저 48나노, 뭐 70나노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중소업체들에게 일부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소위 5나노 이하에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업체가 TSMC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도 TSMC가, 그렇죠. 애플의 칩도 TSMC가, 그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도 TSMC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생산 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TSMC가 이 모든 걸 다 소화해내기가 벅찰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과거 엔비디아가 TSMC를 엄청나게 욕했던 게 뭐냐면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칩 안 만들어주고 애플 칩 만들어준다라는 게 불만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역전돼 버렸죠. 네. 엔비디아 칩에 가장 돈이 되니까 엔비디아 칩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러면 퀄컴 칩은 과연 얼마나 돈이 될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퀄컴 칩은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은 각종 부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서버의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위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거의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마진이 가장 상위 업체인 엔비디아가 70% 이상 그 외에 이제 밑에 업체가 30%씩 나눠 먹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퀄컴 칩은 생각보다 경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 쪽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애플이 스스로 칩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있죠. 네. 근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대만 미디어텍이 만들어내는 디멘시티 칩의 퍼포먼스도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근데 가격은 한 60%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퀄컴은 여기서 자기들이 새로운 칩을 만들고 뭐 엄청난 전성비와 성과를 보여줬다고 해서 가격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선순위로 놀 때 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가장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애플과의 관계를 위해서 애플과의 칩을 이어간다면 상대적으로 퀄컴 칩을 만들 수 있는 캐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원하는 속도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결국은 퀄컴은 자꾸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눈을 돌려봐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그치. 삼성전자를 또 제외하면 지금 4나노, 3나노의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아예 부재합니다. 뭐 인텔은 예전에 뭐 나락간 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적어도 한 60, 70%의 수율을 뽑아낼 수 있다면 삼성전자의 3나노를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여력을 더 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한된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 칩들을 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TSMC가 정말로 좋아 보이지만 이게 뭐 미중 분쟁이든 아니면 회사 간들의 분쟁이든 이런 선순위,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쪽은 언제든지 삼성전자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데 결론은 결국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는데 아직 뭐 제가 알기로는 3나노에서 의미 있는 수율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4분기 내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의미 있는 3나노 정도의 수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일단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비메모리 쪽도 결국은 뭐 퀄컴 같은 글로벌 회사와 뭐 협업도 하고 수주 소식이 있어야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이 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또 삼성전자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가격을 갈 수도 있겠죠.
네, 지금 퀄컴의 신제품 칩의 출시가 삼성전자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포인트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서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은혜로운 섹터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다양한 시장의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게임 관련 종목들 일부가 시간 외에서도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있고요.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게임이 드디어 중국 판호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판호라는 것은 게임이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허가증은 크게 두 가지 분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자 판호고요. 하나는 외자 판호인데 이 내자 판호, 즉 자국 게임들이 받는 그 허가증이고요. 이 외자 판호는 다른 해외 게임들이 받는 허가증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자 판호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달 100개 이상씩 내주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외자 판호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15개밖에 이번에 발급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원래 이 판호를 4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씩 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짝수달에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해줬으니까 12월에 발급받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에 판호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위메이드 그리고 넷마블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에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흥행을 해도 정말 매출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넥슨게임즈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게임즈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사실 2월에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 5월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시하자마자 첫 주 만에 매출 2천억 원 달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 쪽 시장에서 4개월 동안 벌어들였던 그 매출이 국내 시장에서 2년 동안 벌어들였던 매출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가 비중 살펴봤을 때도 중국은 벌써 82%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는 반면에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7배 가까이 중국 시장이 큰 비중을 가져가게 됐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꼭 잡아야 하는 중국 시장, 과연 니케와 리니지 2M 잘 나갈 수 있을까 점쳐봐야 될 텐데요. 일단 2분기 매출 살펴봤습니다. 니케가 전체 시프트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이렇게 60%나 되는 상황이었고요. 리니지 2M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IP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에서 비중 20%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시프트업 NC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현재 NC소프트보다 시프트업의 주가가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크게 두 가지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판호를 획득하고 나서 게임이 정식적으로 출시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프트업 쪽에서 우리 이거 3개월 안에 끝내버릴 거야 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니케라는 게임이 거의 출시된 지 2주년을 맞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2주년 업데이트 예고를 했는데 이 역시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잘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연일 급등세에 나오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4개월 내 최고치를 깨고 올라선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컬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좀 가격 저렴한 차량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까지 도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쯤이 된다면 판매 성장이 20%에서 30%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6개사의 25년 합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6%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05% 폭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사실 피해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사실 쉽게 IRA는 폐지하지 못할 것이다. 즉 그 말은 전기차 보조금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중국 때리기를 더 심하게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를 풀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사들이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발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도체 추가 지원할 것이며 석유화학, 2차 전지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호실적을 꺼내놓은 바가 있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7%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배 이상 폭증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관련 종목들 흐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9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슈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 협력사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퍼지게 됐죠. 다만 아직 정식으로 공급망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닉스를 다시 빼앗긴 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20% 이상의 폭증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두 자릿수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STO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하락 전환한 다음에 5% 넘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대한전선에서 호실적을 꺼내놓은 바가 있었죠. 3분기 실적 살펴봤더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이상 급증을 했고요. 매출액 역시도 27% 이상 상승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좋고요. LS에너,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25,000원이었던 것을 크게 끌어올려서 3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하나 집중해 볼 만한 이슈들 선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사님 혹시 저희가 쭉 봐왔던 섹터나 이슈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으셨을까요, 이사님께서?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었다는 데 있어서는 120% 오케이.
그런데 과연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뭐 전기차의 확장이라는 게 정책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IRA를 폐지 못할 것이다? 글쎄요. 트럼프가 되고 만약에 레드 수입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거의 제로 수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 폐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기차에게 주는 이 보조금을 없앴을 때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가장 전력을 다해서 트럼프를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큰 호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만드는데 유일한 전기차 만들어서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여기저기 보조금 주는 것보단 보조금을 아예 아무도 주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항상 얘기한 시간 테이블이 거의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저가 차량이 과연 내년에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미지수죠. 네. 그래서 지켜봐야 뭐 네.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생각했던 낮은 가격에 나올 거냐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가격에 뭐 나오고 제 시간 인타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의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LFP를 달고 오면 거기엔 또 뭐 보조금을 주거나 뭔가 영향력 있는 흐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리튬 공급 이슈가 또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면서 리튬 가격은 뭐 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논리는 딱 하나 아닙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렇죠. 반도체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반도체도 뭐 다 나왔어요, 얘기가. 미국에서 네. 만들려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죠. 미국에서 만드는 순간 비용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걸 기업들이 보조금을 안 받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다? 뭐 기업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절대 하지 않은 하지 일이라고 않겠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갖는 우리의 기대는 최대한 낮춰 잡는 게 맞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마도 올해 기록했던 저점이 연중 저점뿐만 아니라 또 최근 몇 년간 저점이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목을 압축해야죠.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 좀 더 자금이 풍부해서 앞으로 시설 투자하는 데 있어도 주저없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계속 뭐 제시드리고 있는 게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 뭐 두 종목이니까 그외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일단 뭐 바닥 정도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또 시장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이게 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점을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사님의 의견 계속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셀 관련 업체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업체들도 같이 언급을 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가 아무리 좀 대선 전에 강경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보여요. 지금 반도체도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회는 조금 다른 게 뭐 이 기회는 마지막이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웬만한 걸 건 다 다 하려고 하는 하고. 의지를 내보일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은 뭐 짓게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미국에서 안 만드는 업체를 때릴 수는 관세를 있다는 거죠. 부과하거나 예, 뭐 그죠? 관세를 네. 하든지 아니면 뭐 수입 수입 제한을 한다든지 제한하든지.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규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도 규제해서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이나 그다음에 TSMC 아리조나 공장이나 이런 쪽의 공장이 과연 실제로 보조금을 받지 않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올지도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TSMC도 미국에 공장 만들면서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미국인들이 여기서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뭐 동아시아 사람들처럼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 사람들처럼 과연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을 버텨내면서 열심히 일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생산 비용도 높은 미국에서 얼마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세 10% 차라리 더 맞는 게 낫지 않나? 그럴 라는 수도 판단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보다는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는 비중이 줄거나 아니면 고부가가치를 냈던 쪽에 부가가치가 줄어들거나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다 된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상황까지 모두 장악하는 정도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더 뒤늦게 분석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들 종목의 단기 모멘텀이 좀 더 중요하게 집중을 주가에 하자.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실적 관련주들에 관한 집중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실적주 끝날 때까지는 실적에 좀 집중해보는 전략들 가져보면 좋겠고요.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계속 좀 거론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 또 수출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이사님과 나눠볼까 합니다. 산업부에서 이제 1월에서 9월달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에 유럽이랑 또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품목을 말을 해줬어요. 반도체도 이야기해줬고 또 정보기술, IT 쪽 그리고 추가로 석유화학 쪽도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해서 오늘 사실 석유화학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님 전략은 어떠실까요? 정확하게는 석유 제품의 판매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근데 Q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Q는 역대 최고인데 실적은 여전히 뭐 적자거나 적자를 간신히 면한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생산한 재고 부담 때문에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도 수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해당 업체들의 주가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계속 신저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중에 그나마 나은 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금호석유 정도가 라텍스의 수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 SBR 합성고무의 그 근원이 되는 SBR 정도가 워낙 좋아서 금호석화 정도의 실적이 견조한 거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은 실적이 전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3분기 실적도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기대를 버릴 수가 없는 건 역대 최저 밸류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중국의 부양책이 지금 다 보인 건 아니죠. 한 절반 조금 넘게 보여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럼 언제 나타날까? 미국 대통령이 되면 나타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대중 압박이 더 심해진다라고 그렇군요. 하면 네. 그러면 내수업체들을 대놓고 지금 뭐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 아마도 뭐 정책의 뭐 강도는 조금 줄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과 양원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부양책의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국내 정부에서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뭔가 한다고 하니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내에서는 지금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은 금호석화를 제외하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워낙 저가기 때문에 뭔가 조그만 호재만 던져줘도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주 내내 힘든 모습을 보이다가 뭐 오늘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양상인데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눈 감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의 저점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정도, 그 정도에서만 체리피킹 정도를 하시는 게 좋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거나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은 내년에도 별로 안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석유 제품을 생산해내는 GS, S-오일, SK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저가라도 수출하면 수출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수출 쿼터를 걸어놓은 상황이라서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중국해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인도 쪽은 또 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 더 강세로 가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의 상승폭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이들의 실적은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3개 업체 중에서 S-오일을 예전에 가장 뭐 탑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S-오일은 오히려 샤인 프로젝트 때문에 비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 수익이 반전되기가 어렵고 GS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GS는 칼텍스의 실적이 70%지만
그 외 발전자 회사들이 있다라는 점과 현재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올해 예상 배당 기준으로 한 6%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배당 쪽으로. 네, 그렇게 본다면 11월 달,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 인덱스 매수는 거의 고배당주 위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GS는 충분히 그 해당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GS 정도로 조금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석유화학주들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출 지표를 좀 정확히 뜯어보자면은 이익을 내고도 팔았던 부분들이 또 수출 집계로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고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섹터 내에서는 GS를 또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마진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일단 배당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현재 배당률이 6%가량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만약에 배당을 노리고 전략을 잡아본다면 연말까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단 뭐 배당주에 투자하는 핵심 포인트는 만약에 배당 이상의 자본 이득이 연말까지 나면 오히려 청산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배당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날 그 전에 매매를 한 다음 날 하고 배당락 전일에 사서 배당을 취하고 이제 다시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한다면 이게 배당 수익률이 5% 아래로 내려오면 실제로는 한 10%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주가가. 그러면 배당을 안 받아도 충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본 이득만 취하고 나오는 게 낫고요. 근데 만약에 GS가 정제 마진도 회복되고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 종목이 지금 PBR이 0.24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지주회사 할인을 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BPS가 14만 원이 넘어가는 기업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했을 때도 너무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내려와서 지금 배당이 6%로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5% 아래로 내려가면 아마도 업황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투트랙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황이 회복되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죠. 배당도 뭐 견조한 종목이고 업황까지 회복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업황 회복이 없다면 순수하게 배당만으로 본다면 얼마나 주가가 올랐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배당 수익을 넘는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팔고 다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GS에 관해서는 또 배당 매력도를 가져가려면 배당률이 5% 이하였을 때는 그 매력도의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고심을 해봐야 되고요. 업황의 개선이 된다면은 계속되는 홀딩 전략들도 유효하다고 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스물스물 우리 시장에서 또 방송에서 배당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10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죠. 그럼 이사님께서는 이 석유화학 관련한 섹터군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금호석유를 제외하고 GS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군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데 반등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사서 큰 이득을 뭐 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하나솔루션처럼 태양광과 절대적으로 붙어 있는 종목군들은 뭐 정책 이슈에 단기적으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난주에 LG화학을 말씀드렸던 것은 LG화학은 석유화학 측면에서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오늘 실적이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의 실적에서 핵심 포인트는 LG엔솔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됨으로써 석유화학의 마이너스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오히려 2분기 때는 LG엔솔의 마이너스 난 부분을 석유화학 부분이 채워주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의 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석유화학주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LG화학 정도를 뭐 추가해 본다면 석유화학주 내에서는 관심을 둘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려은과 연합해서 테라피그와 연합한 3자 연합으로 이 원자재 쪽을 계속 그 주력하고 있는 것이 또 LG화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 앞단에 거의 원자재를 또 수급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매력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LG화학 정도를 석유화학주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매력도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에 관한 실적 발표가 아직은 나지 않은 모습인데 그 실적 발표에 관해서 또 주가의 방향성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적이 이제 컨센을 상회하거나 혹은 하회했을 때 좀 구체적인 전략들도 좀 있을까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네, 만약에 뭐 하회해서 뭐 주가가 급락한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니까 뭐 그때는 뭐 신규 매수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예상보다 뭐 너무 좋게 나온다?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뭐 나타난다면 주가가 단기간엔 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오히려 너무 속도를 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또 해야 될 정도의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잘 나오는 그런 단계로 간다면 홀딩의 구간 혹은 내가 목표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정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뭐 2차 전지도 속해 있고 석유화학도 속해 있는데 두 산업이 모두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률 정도로 조금 만끽하는 정도에서 일단은 만족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전반적인 또 석유화학에 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오늘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면서 저희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